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들려요? 네. 우리 육효창 부총장님이 와 계신데 제가 한 3년 전 한국어 교육과 와서 강의를 했고 또 지난번에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3번째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자주 불러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현대인의 자격인데 왜 이런 타이틀을 제가 생각을 했냐면 7세기나 10세기 우리가 생각하면은 봉건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도 현대인을 뺨치게 현대적인 사람들, 현대적인 어떤 것에 눈을 뜨고 그렇게 살았던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어떤 차이일까 생각을 하니 읽기였습니다. 놀랍게도 읽기하면 이제 당연히 쓰기가 병행이 되는데 읽기에 의해서 인격, 인간성, 안목 이게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래의 모든 가치는 과거 속에 있다. 우리가 이제 고전이라고 하면 옛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좀 도외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전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오래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클래식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만한 가치를 가진 이런 책을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이걸 읽음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대인의 자격을 그런 어떤 인격을 갖출 수가 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의 제3의 침팬지 또 저 밑에 있는 총균세 이런 책들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금 세계의 이제 필독서고 또 베스트셀러고 그렇습니다. 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제3의 침팬지란 책에 보면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98.4%의 DNA가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인간은 이렇게 발전하고 침팬지는 침팬지가 됐는가? 놀라운 1.6% 차이. 어째서 이렇게 됐는가? 이 흥미로운 사실이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은 설골 구조 때문이다. 혓바닥 구조. 혓바닥이 사람은 혓바닥을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죠. 어휘도 굉장히 많고 침팬지는 한 10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언어 때문에 침팬지하고 인간의 차이가 생겼다. 결국은 말을 통해 지식, 경험 이런 거를 후대에 전달하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나도 너무 가까운데 사실은 1.6%만 다른 이런 차이를 가져왔다. 이런 걸 보면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데 신언서판이라고 생김새와 말하기와 글쓰기와 판단력 이거는 원래 당나라의 과거제도에서 온 말이에요. 당나라 과거제도에서 왔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적용이 됐고 지금도 읽은 만큼 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읽은 만큼 말하고 읽은 만큼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인 것처럼 읽기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쓰기. 그래서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사람의 결이 달라진다. 자, 세종이라고 하는 분은 성군 중에 성군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세종실록을 보면 여기 지금
세종 8년 1426년이에요. 1418년에 이분이 임금이 됐으니까 12월 11일조에 저기 세종실록, 우리 조선왕조실록 있죠? 그 중에 이제 세종실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세 사람을 뽑았어. 이 집현전 학사 세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지금 젊고 그런데 무슨 뭐 우리 학교에도 뭐 입학팀, 뭐 총무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보직에 각자 그 임무에 충실하다 보니 책 읽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6개월을 집으로 보내줄 테니 제가 독서입니다. 집에서 6개월 동안 실컷 읽고 와라. 나중에 이제 이 제가 독서가 절로 보냈기 때문에 산가 독서로 갔다가 그게 이제 사가, 산은 내린다는 뜻이고 가는 결을 휴가란 뜻인데 휴가를 줬다. 책 읽도록. 이래서 이게 세종이 만든 거예요. 이 사가 독서 제도를 책 읽도록. 그냥 뭐 관리가 돼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인격 완성을 6개월 동안, 그동안도 공부를 했지만 더 읽고 와서 일을 해라. 이래서 이 사가 독서라고는 좋은 제도에 이제 그 혜택을 본 분들이 퇴계 이황이라든가 한음 이덕형, 백사 이항복, 뭐 다산 정약용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제 세종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혜택이 관료들에게 이제 계속됐습니다. 세종 시대가 르네상스였고 태평성대로 꼽히는 것은 이렇게 관료들부터 책 읽기를 실천했던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과 글, 이제 디스코스, 담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말하고 일상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하고 시나 소설에서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모국어인데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죠. 여러분도 그걸 아마 느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2번 상엽 홍어 이월화, 당나라 때 두목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인데 단풍이 2월의 꽃보다 붉다. 또는 그 밑에는 이제 윤대영이라고 하는 소설가의 상춘곡이라고 하는 소설의 한 대목이에요. 그것이 문살 창호지를 투과해 들어오는 연두빛 봄 햇살 소리였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곧 다시 알게 됩니다. 그것이 멀리서 당신이 오고 있는 소리이며 색깔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소리와 색깔로 이렇게 얘기한 소설의 한 문장이에요. 그 밑에 장미도 월식을 아는가, 이거는 지금 따끈따끈 엊그제 나온 제 7번째 시집의 제목입니다. 이 시집을 내가 광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우리 대화하고는 좀 다르죠. 이 지금 우이의 두목이란 분의 시부터 윤대영의 소설, 제 지금 시집의 제목은 일상 우리가 대화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를 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스토리와 디스코스, 담론은 달라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이야기고 담론은 구조화된 이야기예요. 그 안에 어떤 의미와 사건과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얘기예요. 그게 담론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담론 구사에 능한 사람이다. 예컨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스토리가 많죠. 평생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들이 훌륭한 작가가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20대 경험도 없는 사람이 더 좋은 소설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스토리가 많아서 잘 쓰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를 구조화하는 능력, 이게 담론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 우리 현대인의 자격의 읽기와 쓰기 이 중요성은 잘 읽고 책을 많이 읽으면 담론 구사 능력이 좋아집니다. 담론 구사 능력이 좋아지면 결국 그 민족의 언어가 문화화가 돼요. 그 민족의 언어가 고양되고 승화됩니다. 러시아 혁명 트로츠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생충을 몰아내야 우리 건강을 지키죠. 천박한 언어를 몰아내야 우리 정신위생을 지킬 수 있다. 말하자면 그 민족이 문화민족이 되는 척결은 천박하지 않은 언어. 그래서 여기서 천박한 언어는 뭐를 얘기하냐면 설명의 언어, 상투적인 언어를 얘기합니다. 우리 일상 대화는 대개 설명적이고 상투적인 대화로 돼 있어요. 근데 문학의 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학의 언어는 상투적이고 설명적인 언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 천박한 언어로부터 언어를 고급하게 하는 이 단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담론이라는 것은 비단 언어 구사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유명한 추사 김정희 선생의 불이설란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불이설란도, 선과 두 개가 아니다. 이 그림 자체가 선이다. 뭐 이런 제목인데 어떻습니까? 제 연구실 책상 옆에도 이 복사 이게 이제 액자가 하나 있는데 유명한 추사체인데 이 글씨가 지금 좌설하게 해가지고 대개 한문 문장 한문 보면 글씨가 우에서 좌로 가죠. 근데 이분은 좌에서 우로 갔어요. 이쪽은 부장난화 20년, 요쪽부터는 요쪽으로 갔고 저쪽은 또 이 아래도 그러니까 낙관 찍힌 부분이 끝이에요. 낙관 찍힌 부분이 글 끝이니까 전부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에서 좌로 왔어요. 막 멋대로 했죠. 자, 그 지금 중간 글 낙관 밑에 낙관들은 굉장히 지저분하죠. 저거는 추사 선생이 찍은 게 아닙니다. 이 그림을 보관했던 사람들이 막 찍은 거, 자기 거를.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낙서니까 없애야 되고 밑에를 없애버리면 이분의 이 그림의 어떤 구조가 글씨와 그림의 어울림이 굉장하다고 하는 것을 금방 여러분도 아시게 됩니다. 난을 잘 보면 실제 난 같으면서도 아니죠. 여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지금 위에 발문에 이 난은 실제 난을 그린 게 아니라 그 밑에 나오죠. 이기고의 수식득격. 이기고의라고 하는 말은 이상하게 그려서 높은 뜻을 얻었어. 이기고의. 수식득격은 숫자가 여일 숫자예요. 여위게 가늘게 그려서 높은 격조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실제 난과 똑같게 그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실제 난하고 똑같이 치는데 나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일반 난과 다르게 더 가늘게 이상하게 초서와 예서를 실험, 그러니까 글씨와 그림이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이 난 자체가 초서 예서를 내가 시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쓴 글씨에는 뭐냐, 이거를 내가 달준이라고는 머슴, 내 일 너무 많이 도와주네, 미안해서 주려고 그냥 대충 그렸는데 이거 끝내주는 그림이 나왔어. 자기도 모르게. 그 달준이 주려고 했더니 오소산이가 뺏으려고 그래. 오소산은 이 낙관을 파준 식자입니다.
유식한 사람이고 달준이는 무식한 애고 머슴이고 선생님 이거는 머슴 줄 게 아닙니다. 제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뺏으려고 하니 웃기는구나. 이런 얘기가 여기 지금 쓰여 있는데 이와 같이 실제 난이 아니라 난을 이상하고 여위게 침으로써 글씨의 연장선으로 그림으로써 예술이 되게 한 거, 이게 바로 담론이에요. 그대로 난을 똑같이 복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담론이다. 그림에서. 자, 좌측에 우는 여자라고는 피카소, 너무 유명하죠. 피카소 어떻습니까? 대개 앞모습이나 옆모습이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피카소는 앞모습과 옆모습을 겹쳐놨어요. 이게 입체거든요. 이게 동시성이고 동시에 앞과 옆, 과거와 현재 이걸 지금 겹쳐놓은 거예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상투적이고 습관적인 우리의 행위는 옆은 옆만, 앞은 앞만 한 모습을 보게 하는데 피카소는 인간이 앞만 있고 옆만 있냐? 앞도 있고 옆도 있다. 이게 동시성, 이게 입체파의 이제 핵심인데 겹쳐놨어요. 이게 담론입니다. 아까 우리 일상 언어를 구조화해서 색다르게 소설이나 시가 나오는 게 담론이듯이 그림에서는 이런 게 바로 담론이에요. 옆에 유명한 르네 마그리트의 피레네 산맥의 성체라고 하는 그림도 그렇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이런 건데 바다 위에 떠 있어요. 이 르네 마그리트의 생각에는 아마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는 문제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이 그림이 탄생했을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거세게 뒤흔드는 이런 새로운 구성, 이런 걸 우리가 담론이라고 한다. 도스토예프스키 여러분 잘 아시는데 도스토예프스키는 1821년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보들레르는 1821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이 1821년에 이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시와 소설의 새로운 우리가 현대시, 현세 소설이라고 그러는데 문을 연 천재들이 같은 해 태어납니다. 자, 도스토예프스키 여러분이 잘 아는 죄아벌은 라스콜리니코프가 전당포 노인을 죽이고, 그죠? 죄책감을 안 느꼈는데 소냐라고 하는 여성에 의해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걸 알고 회개한다고 하는 이야기고, 또 까라마조프네 형제들 이 얘기는 아버지 표토르하고 대립하던 큰아들 드미트리가 여자를 놓고 삼각관계죠, 아버지하고. 그리고 막 유산 안 준다고 매일 싸우고 아버지하고. 그러다가 죽었어, 아버지가. 그리고 그날 그 큰아들 드미트리가 왔다 갔다 한 이것도 또 증인이 있고, 이래서 꼼짝없이 드미트리는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로 감옥에 갇힙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둘째 아들 이반이라고 하는 아주 지성적이고 무신론자인 이 둘째 아들, 도스토예프스키는 그게 바로 작가 자신의 분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 알료샤는 신부건이와 아주 신앙적인 인간이고, 나중에 알게 된 거는 둘째 아들 이반이 스메르자코프라고 하는 사생아, 아버지가 바람둥이여서 사생아를 나눴거든요. 그 놈을 충동질해서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드미트리는 죄가 없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은 드미트리는 나와서 강제로 감옥살이 했으니 보상금 내라 이럴 텐데 오히려 참여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던 게 사실이고 죽이고 싶었던 게 사실이고 내가 나빴다.
자, 이 두 소설을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이 두 소설의 테마, 주제는 똑같아요. 뭡니까? 아주 나쁘게 살던 인간이 어떤 사건을 통해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종교적 부활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건데 도스토옙스키는 그거를 거부하고 진정한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인격이 아닌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나는 이 사람이 부활이다. 이런 새로운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점에서 위대한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부활이 1866년, 카라마조프 형제가 1879년, 그리고 1881년에 죽어요. 1821년이라고 그랬으니까 회갑에 죽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톨스토이는 도스토옙스키보다 7살 아래예요. 1828년생이니까 7살 아래인데 1910년까지 82세를 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톨스토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문호 톨스토이가 1890년에 도스토옙스키가 죽은 다음에 어떤 책을 썼습니까? 유명한 부활이란 책을 썼습니다. 부활. 제가 볼 때는 도스토옙스키를 베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부활이란 말을 쓰지 않고 제와벌과 카라마조프 형제에서 거듭난 인격이 부활이라고는 새로운 해석을 했고, 톨스토이는 그로부터 30년, 20년 뒤에 제와벌로부터는 30년, 카라마조프 형제로부터는 20년 뒤에 쓰여진 게 부활이란 소설인데, 네필리도프라고는 방탕아가 마슬로바 카추샤가 잘못된 걸 보고 자기 때문이다, 시베리아 유형지까지 따라간다고 하는 거듭난 인격 얘기거든요. 어때요? 똑같습니다. 거기다 제목까지 부활이죠. 제가 볼 때는 톨스토이가 한 수 정도가 아니라 서너 수 아래다. 도스토옙스키보다. 우선 부활이란 제목 자체가 설명이에요. 그죠? 제와벌이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은 비유고, 그런 점에서도 제목의 담론이나 이야기 담론에서도 도스토옙스키가 한 수 위다. 자, 이제 읽기와 쓰기는 인식과 안목을 고양한다. 많이 읽으면 여러분이 부활합니다. 여러분이. 자, 현대인의 자격. 우리가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내가 현대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21세기, 지금 2019년, 내년이면 2020년인데 이렇게 살기 때문에 서기 600년이나 서기 700년에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원시인, 완전 옛날 사람, 그죠?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내가 알기로 숱하게 많은 대통령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분들, 조상묘 이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안 합니까? 거의 했어요. 거의. 조상묘를 이장하고 대통령 됐다.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계속 따라하고, 이게 바로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무지하고 원시적이고, 지금도 돈 있고 한 사장들 사주관상 보고 국회의원들 그런다고 들었어요. 나는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지도층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점 보고 장명소 다니고 직관 불러서 무슨 묘자리 뭐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인가? 여러분, 엊그제 연말이 또 다가오니까 우울한 소식이 들려왔죠. 이때 되면
OECD 독서량이 발표가 됩니다. 그 우리나라 신문에서 평균을 크게 밑돈다. 그거 보고 내가 굉장히 그래도 다행이다. 2년 전에 33위였어요. 34개국 중에 33위. 그런데 가슴 아픈 게 부동의 1위가 일본입니다. 독서량 1위가 일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33위입니다. 자, 정치적 편견, 지금도 광화문, 서초동 이러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가 볼 땐 시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치적 편견, 풍수 따지고 학군 따지고 강남이 어떻고 묘지, 점집, 이게 현대인의 모습인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지금 밖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세적인 전근대적인 인격으로 살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삼국사기에 지금 이 유지가 누구 거냐면 문무대왕의 거예요. 문무대왕이 누굽니까? 바로 유명한 김춘추의 아들이에요. 김춘추가 김유신하고 같이 660년 백제 멸망까지 시키고 죽어요. 56세. 근데 김유신은 78까지 사니까 김유신하고 같이 그 아들 김범민, 즉 문무왕이 668년에 고구려까지 멸망을 시키죠. 그 해가 바로 668년이 삼국이 통일된 해예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고서 여러분이 경주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릉원이라고 굉장히 크죠. 이 임금의 릉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대릉원. 그게 그 당시에 상시기호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문무왕은 거기 묻히지 않았습니다. 간포 앞바다에 수중릉, 그죠? 아시죠? 거기 간포 앞바다에 가면 돌산, 저기 돌섬 보이잖아요. 조그만 거. 자, 지난날 만사를 막 해결하고 하던 영웅도 지가 안 죽어요. 결국은 흙집에 들어가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위에서 나무꾼 목동들이 막 놀고 여우가 토끼하고 막 옆에 굴 파고 아니 이 화려한 무덤 하느라고 쓸데없이 재물만 허비한들 역사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요. 인력만 고생시켜. 나 죽어서도 편하지 않아. 그런 거 보면.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라? 죽은 지 열흘 만에 화장을 해라. 그 당시 임금은 99일장이었거든요. 이 상식을 깹니다. 열흘 만에 화장해라. 화장해서 거기 갔다가 그 바다 거기다 뿌리면 내가 가문사까지 들락날락 해종이 되어 왜구를 지키겠다. 무덤 그딴 거 필요 없다. 어떻습니까? 자, 다산 정약용. 아까 문무왕은 7세기예요. 7세기. 21세기 우리가 부끄러워지죠? 이분은 18세기 말을 살았고 19세기 초에 죽었는데, 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에요. 총명함과 위엄으로 한 세상을 다스리고 만 백성을 부리는 자도 자손이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권력 있는 자, 재산이 있는 자라고 해서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는데 무덤에 있는 썩은 뼈가 그걸 어찌 막겠느냐. 막 무덤에가 빌고 막 무덤을 막 조상 무덤을 호화 무덤을 만들고 그러면 그 썩은 뼈가 지켜주겠느냐. 누가 더 현대인입니까, 여러분? 자, 그 밑에 3번 곽박은, 이 곽박이 누구냐면은 3, 4세기에 중국의 진나라, 이 진 말고, 이 성진 말고, 그건 진시황, 그건 기원전 3세기고, 중국 진나라는 진주라고 할 때 쓰는 진나라가 또 있어요. 서기 3, 4세기에. 이때 이 곽박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죄도 지치 않고 죽었다고 지금 했는데 왕돈이란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왕돈이란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풍수지리에 아주 대가기 때문에 점심에 곽박을 선생 식사나 합시다. 내가 큰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 죽게 생겼습니다. 기분 나쁘죠? 왕돈이가. 그래요? 그럼 당신은 언제 죽겠습니까? 나는 오늘 점심에 죽습니다. 응? 그날 점심 먹고 죽였어요. 죄 졌습니까? 죄 안 졌죠? 응? 자, 도선은 누굽니까? 9세기 통일신라 시대 우리나라의 풍수지리를 정착시킨 분이에요. 북한산 도선산은 저분 이름을 딴 절입니다. 도선. 구미에 가면 금오산이라고 있죠. 금오산. 이 야은 길재 선생 그 기리는 추모비가 있고 이제 그리 올라가면 금오산인데 금오굴이라고 있어요. 금오굴이 뭐냐? 도선굴이에요. 왜? 저 도선국사가 거기서 득도했다. 그 다음에 무학대사 14세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성계 조선 태조의 왕사가 돼서 조선을 잇게 한 태조 이성계의 스승이에요. 이 무학대사 고향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충남 서산이에요. 제가 충남 서산 출신이에요.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예요. 난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10분이에요. 무학대사. 무학대사 어머니가 채씨인데 우리 고향 앞에 있는 간월도 출신이고 아버지도 이제 집이 가난해서 빚을 많이 지고 도망을 갔어요. 엄마가 산딸이 돼서 남편을 따라 거기 도비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산으로 도망가다가 이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가을숲에다가 아기를 빠뜨렸어요. 그래서 열흘이나 지나서 죽었겠지 하고 가보니 학이 기수로 품었어요. 아기를. 그래서 춤출무자 새학자의 무학이었어요. 그런데 나홍화상이 이제 스승인데 가르칠 게 없어. 얘는 너무 총명해서. 그래서 없을무 배울학 무학이 됐는데 좌우지간 무학이 스님이기 때문에 도선도 스님이기 때문에 혈손이 없어. 후세가 없어. 그 얘기예요. 지금도 풍수쟁이들이 빌어먹지 이 점치고 하는 사람들 부유하게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희한하죠. 그때도 그랬나 봐. 자손도 번창하지 못하니 무슨 이치냐.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얼마나 현대인인가 한번 보세요. 인정은 한 가지다. 사람 마음은 똑같아. 아니 여기다가 조상 모시면 현대나 삼성처럼 돈 벌고 대대손손 국회의원 장관 나온다. 그거를 1억 받고 팔 놈이 어디냐 그 얘기야. 지가 쓰지. 그죠? 길 한 땅이 있어 발복한다는 거를 풍수쟁이가 알았는데 엽전 몇 구러미에 넘기겠냐 말이야. 그거를 그 자리를 자기가 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풍수쟁이들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여기 혹시 그쪽 직종에 계시면 양해하시고 사기입니다. 그거는 사기입니다. 제가 한때 대학 교수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어디 뭐 구역 같은 데서 돈을 벌려고 주역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웬만한 사람보단 잘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 이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이렇게 돈 벌어서는 안 되겠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얘기합니다. 세상에 내놓으라고 하는 재상도 풍수설 믿어가지고 막 선조 묘옮기고 해봐야 잘 되는 놈 없더라. 그 얘기예요. 아까 7세기의 문무왕이나 19세기의 다산 정약용은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 막 점집 순려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현대인이에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자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읽기와 쓰기로 결정된다. 읽어서 안목이 높아져야 된다. 저는 죽기 전에 대한민국 독서량이 세계 5위 안에 들어오는 게 꿈입니다. 딴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120권씩 읽어요. 평균을 좀 높이려고. 근데 요지부동이야. 안 올라가. 지난 20여 년간 그렇게 했는데도 안 올라가요. 좀 몇 개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 웬일인지. 자, 이게 누구 얘기냐면 다산 정약용이 1801년에 신유 박해에 천주쟁이로 몰려서 형이 누굽니까? 자산 정약전 선생이잖아요. 자산 정약전 선생은 흑산도로 가고 이분은 장기로 갔다가 이제 강진으로. 여러분 흑산도 가보셨습니까? 참 좋아요. 흑산도. 내가 흑산도를 강추합니다. 목포에서 2시간인데 나폴리를 세계 3대 미항이라고 그러죠. 나폴리도 가보고 내가 카프리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근데 거기 못지 않습니다. 이 흑산도가. 그럼 흑산도 옆에 또 홍도가 있어요. 내가 흑산도를 왜 갔냐면 자산 정약전 선생의 이 다산 정약용의 바로 형님, 이분의 이제 자취를 탐사하러 글을 쓸 일이 있어서 그래서 흑산도를 갔는데 섬이 우선 너무 아름답고 흑산도라고 하는 섬이 왜 흑산도인지를 알았어요. 거기 가봐가지고 상록수림이 너무 많아서 그냥 푸르다 못해 검어요 산이. 그 다음에 바다가 너무 푸르러서 검어요. 그래서 흑산이 아닌가 싶어요. 자산이 뭐냐? 자산이 이 가물이 한자 2개를 붙인 게 자산의 그 호거든요. 거물이 한자 있죠. 현씨 할 때 한자에 그 2개. 그게 이제 거물자자예요. 그래서 자산이 바로 흑산이다. 흑산의 다른 뜻으로 거물자자, 자산 정약전인데, 제가 거기 가서 놀란 게 이분이 위리 안치 이 탱자나무 가시 있는 그 초가 집 바로 옆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억울하게 귀양 가서 자포자기하고 뭐 이랬을 텐데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복성제라고 하는 서당을 만들어요. 이게 현대인입니다. 이게 다산 형님 자산 정약전이 흑산도 굉장히 무식한 섬을 아주 유식한, 그래서 이 섬 중에 지금도 미신을 많이 안 믿는 그 영향으로 이게 흑산도인데 복성제라고는 그 서당을 만들어 지금도 있어요. 복원해 놨어요. 애들부터 가르쳤어요. 애들부터. 그 흑산도라고는 그 섬에서도 모래미라고 살이 저 아래쪽이에요. 그쪽인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애들을 가르쳤어요. 애들만 가르쳤습니까? 그 당시 자기는 양반이고 아버지가 정재원 진주 목사 출신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와서 그렇지. 그런데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 당시 가장 천민에 해당되는 이 어부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그래서 그냥 배가 들어오면 막 쫓아가서 같이 그물 걷고 이건 뭐요? 그래? 쓰고 그리고 자산어보가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도 수산학의 경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산하고 다산은 정말 근대인이에요. 정말 지식인이고. 왜? 이 둘이 편지를 주고받은 거 보면 뭐 세상 원망하고 그리움 얘기하고 없어요. 학문 가지고 매일 막 학문, 야, 나 이런 책 낸다. 형님,
그거 어족 도설이라고 그랬거든. 처음에는 어족 도설, 어족을 그려가지고 설명 붙인 책. 그래서 야 이거 한번 봐 보내니까 아이고 형님 이거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형님에게 굉장한 책입니다. 응? 여기 이거 이렇게 간략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상세하게 붙이고 제 생각에는 이런 식이에요. 또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서 뭘 써가지고 보내면 야 네가 아우지만 나보다 낫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야 너 공부 많이 했네. 이런 식이에요 형제가. 그러다가 여러분 강진 다산초당 가시면 그 등량만 보이는 바닷가로 암자 하나 있죠. 천일각이라고. 그 천일각이 뭐냐면 형님이 하도 보고 싶어서 바닷가에 가서 흑산도 쪽 보던 곳이야. 거기에 세운 암자가 천일각이에요. 이럴 때 흑산도에 있는 그 형 자산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육지 쪽으로 나오다 보면 우이도라고 있거든요. 우이도. 저쪽 왼쪽으로는 하이도. 그 저기 김대중 대통령 나온 데고 이 흑산도에서 목포 쪽으로 오다 보면 우이도가 육지에는 흑산도보다 우이도가 훨씬 가까워요. 이분이 아우가 너무 보고 싶고 또 아우가 황상이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자꾸 섬에 있는 형님한테 막 뭐 육지의 물건들을 보내. 그러면 그 심부름하는 사람도 힘들고 나도 우선 동생 가까이 가고 싶고 해서 우이도로 옮길 계획을 하고 짐을 싸는데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흑산도에서. 선생님 어디 가시냐고. 우리는 어떡하냐고. 이야, 그럼 그만한 인품이면 알만하죠.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서 죽어요. 흑산도에서. 죽었을 때 다산이 학연이 여기도 지금 두 아들에게 편지인데 그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두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마현, 여유당, 지금 다산 묘소 있는 생가 있죠? 거기에 지금 아들 둘이 있는데 지금 강진에서 두 아들에게 형님 돌아갔다는 연락을 받고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하냐? 나주 율정에서 나주 율정 여기서 주막에서 하루를 자고 형님은 우측으로 흑산도로 가고 나는 좌측으로 강진으로 가야 되거든. 처음에는 장기로 갔었어요. 부산. 거기서 헤어졌죠. 율정 삼거리에서. 그때 우리를 호송했던 호송관들을 울린 것은 형님 한 분뿐이다. 한양에서 지금 나주는 KTX 타면 금방 가지만 죄인을 호송하고 열흘 이상 이렇게 있다 보니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죄인을 인도하는 이 경찰들이 인품에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어지기 싫어서 울어. 죄인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울게 한 건 형님뿐이었다. 형님이 이런 분이었다. 이거를 조카인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이제 편지를 보낸 다산 정약용이 자 어디 갔어? 너희는 이제 패족이다. 애비가 죄를 짓고 지금 귀양 왔기 때문에 너희는 패족이야. 여러분 패족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누가 아버지가 감옥 이거하고는 달라요. 패족은 과거 급제의 자격이 없어져요. 어떻습니까? 끝난 집안이죠.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패족이다. 그 어려운 과거 공부하지 않아도 되니 좋겠구나. 역설법이죠. 과거 공부, 과거 자격이 없으니까 좋겠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족인데 교양까지 없어. 무식해.
그러면 짐승이나 버러지처럼 사람들이 볼 것이다. 어떡할래? 과거도 볼 수 없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독서 한 가지다. 왜? 책을 읽으면 대문장가가 되거나 성인이 될 수 있다. 과거에 못 나가지만. 그죠? 응? 나는 이 대목을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 좀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GNP 뭐 더 올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인의 의식을 높이는 게 지금 급선무입니다. 한국인의 지금 중세화된, 전근대화된, 이걸 뭘 보면 하냐면 좌다 우다 쌈박질하고, 최근에 또 OECD에서 1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언론에서 보셨죠? 젠더, 남녀 갈등 1위 국가로 또 뽑혔어요. 74%랍니다. 74%로 남녀 성별 싸움 있잖아요. 왜? 하여튼 안 좋은 거는 어찌 그렇게 알고 찾아다니면 1등 하는지. 그래서 너무 싸워요. 남녀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종족이 멸망해요. 그래서 이거 참 심각합니다. 싸움은 어디서 오나? 안목 부재에서 옵니다. 안목이 부재하면 가짜 뉴스나 누가 어떤 심지에 불을 댕겨놓으면 그냥 타버려요. 그냥 싸움이 되고. 자, 독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급한 거는 독서를 하는 거예요. 이인영이라고는 제자에게 한 말입니다. 가슴 속에 고전을, 아까 내가 첫 여러분 뵙고 단어가 고전이었는데, 고전을 가슴속 깊이 쌓아놓아야 된다. 많이 읽어놓으면 좋은 책을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냥 파도가 치듯이 폭포가 막 쏟아지듯이 팍 터져 지가. 저도 글을 쓰지만 저도 20권이 넘는 책을 냈어요. 시집 7권을 포함해서. 그런데 쓰면서 제가 이거 내가 쓴 걸 맞아?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쓰고도 이거 내가 쓴 거 맞아? 야, 자식 잘 써. 지가 저한테 감동해가지고 나만 이런가? 미쳤나? 이랬더니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 굉장한 독서가였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은 시인보다 더 많은 걸 안다. 신은 시인보다 더 많은 걸 알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언어 철학자는, 비트겐슈타인 언어 철학자, 오스트리아 출신의, 내가 글을 쓰려고 하면 펜이 지가 먼저 주장을 한다. 내가 뭘 쓰려고 하는데 펜이 지가 알아서 나가. 아까 제가 느꼈던 이거 내가 쓴 거 맞아? 여러 번 있어요. 내가 진짜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괜찮아. 써놓고도 아주 행복합니다. 이럴 땐 내가 쓴 것 같지 않고 누가 대신 해준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읽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아까 다산이 얘기한 폭포처럼 파도에 등 떠밀리는 것처럼 나온 거예요. 오늘날 진화 심리학에서는 밈, 말하자면 문화를 창조하는 모방인자로서 밈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보르헤스라고 하는 21세기 창조자로 불리는 그분은 글 쓴다는 말을 안 했어요. 나는 항상 다시 쓴다, 베낀다. 굉장히 오해했죠, 보르헤스를. 그러니까 보르헤스의 말을 다시 곱씹어 보면 내 안에 축적된 전설, 신화, 역사, 어릴 때부터 들었던 노래, 동화, 설화, 내가 읽었던 책,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축적돼서
내가 글을 쓰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내 안에서 무슨 뭐가 솟아오르듯이 글을 쓰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내가 내 손을 빌려줬지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받은 많은 것을 다시 옮겨 적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밈 진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밈 이론은 문화 환경의 중요성. 말하자면 많이 읽고 쓸 수 있는 어떤 여건. 개인이 많은 문화를 음악과 그림과 문학과 이런 거를 막 흡수하기 좋은 문화. 우리는 비교적 좋습니다. 저 북한 생각해 보세요. 북한 나쁜 문화. 이거는 굉장한 차이를 낳기 때문에 뭐 지금도 좋지만 한국 문화는 더 문화의 성숙을 향해 나가야 된다. 문화의 성숙을 위해 나간다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이 읽어야 많이 읽고 그게 전염병처럼 번져야 됩니다. 자, 퇴계 이황 선생이 얘기한 게 퇴계록에 있는 내용인데 서원은 다만 한 읍이나 도의 학교가 아니라 한 나라의 학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상소하는 거예요. 임금한테. 임금에게 올린 편지예요. 이렇게 하면 가르침이 임금에게서 우러나고 선비들은 유학하길 좋아하여 영구히 후세에 전해질 것입니다. 예컨대 채충 고려 유교를 꽃피운 사람 10세기에서 11세기까지 살았는데 채충 오탁 13, 14세기 오탁 이 채충의 뒤를 이은 유학자 정몽주 잘 아시잖아요. 14세기 포은 정몽주 길제 야은 길제 14, 5세기 그 다음에 김종직 전필제 김종직 여러분 아시죠? 이 전필제 김종직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전필제 김종직에서 모든 게 나온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전필제 김종직의 제자가 일두 정여창 환원당 김갱필 여기 김갱필 있죠. 맨 끝에 그 다음에 조광조, 정암 조광조, 그 다음에 회제 이언적, 그 다음에 퇴계 이황, 요 5분이 동방오현이에요. 동방오현. 우리나라의 5분의 최고 성현. 그래가지고 종묘에서 임금에게 제사를 올리듯이 모든 서원에서는 이 5분에게 문묘라고 해서 제사를 올립니다. 신주가 다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런 그 훌륭한 분들 김종직, 김갱필 이런 분들이 살던 곳에 서원을 건립해서 책을 읽고 학문 닦는 곳으로 해서 교육의 융성을 빛내야 될 것입니다. 읽어야 됩니다. 배움터를 지어야 됩니다. 이게 퇴계 얘기거든요. 몇 달 안 됐죠. 여러분 아시죠? 몇 달 안 됐는데 우리나라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 영주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안양이 세운 소수서원 그죠? 퇴계의 도산서원 그 제자 유성룡의 병산서원 옥산서원 피람서원 도남서원 이렇게 9개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니까
중국에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서원을 세웠고 지금도 있고 숫자도 많고 역사도 길고, 근데 우리는 안 하고 왜 한국 하냐?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과거를 위한 목적으로 서원을 썼지만 한국은 한국 서원에 가면 전학 후 묘라고 해가지고 앞에는 배움집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학교가, 뒤에는 후묘, 사당이 있어요. 사당. 공자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한 오현을 모시는, 이게 독특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유물로 있지만 한국은 매년 제사 올리잖아요. ING다. 봐라. 한국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그래가지고 중국이 입을 닫았죠. 이렇게 책 읽기의 중요성을 성현들은 일찍이 간파를 했다. 자, 읽기와 쓰기가 결국은 문화 강국을 만드는데, 지금 세계 문화에 이걸 참 1, 2등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 누구에게 물어도 세계 문화의 지금 최고는 프랑스라고 얘기할 겁니다. 누가 봐도. 문학 쪽에서 제가 보면 나라와 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지역을 안배하잖아요. 노벨 문학상이. 그죠? 프랑스에서 작년에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전제 조건 푼다면 아마 프랑스는 한 해 건너, 한 해가 뭐야? 이 노벨 문학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셉니다. 문학이. 프랑스가. 문학만 셉니까? 스페인 사람 피카소도 파리 가서 그렸잖아요. 모든 게 다 셉니다. 문화가. 참 부럽죠. 프랑스가 참 부럽죠. 우리도 프랑스가 되고 싶죠. 간단합니다. 우리가 솔보노 대학 하는데 사실은 파리 쟤들은 전부 단과로 돼 있잖아요. 파리 3대학인가 4대학이에요. 그래서 12세기에 개교를 했는데 이 솔보노 대학이 15세기에 출판부가 설립됩니다. 이게 결정타예요. 이게 오늘날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을 만든 건 출판부, 대학 출판부. 대학 출판부가 만들어지니까 시리즈, 총서가 막 쏟아집니다. 총서가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 뭐야 해가지고 읽게 되죠. 16세기 프랑스는 책의 시대가 됐고 17세기의 영광기가 이제 와서 그 여파가 지금 20세기 말 21세기의 세계 문화의 아주 핵심 국가가 됐다. 결국은 책이었다. 러시아는 17, 18세기 여러분이 잘 아는 표토르 대제, 이 표토르 대제 즉위 전까지는 아주 미개한 야만 국가였어요. 그 자신도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2살에 22살은 세종이고, 하여튼 세종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젊어서 20살인가 뭐 43년, 우리 세종은 33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유럽에 가서 신분을 속이고 기술자로,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 와서 막 반도체 업체 막 이런데 취업하고 그랬어요. 기술 배우려고 선박이라든가 막 이런 거 실제로. 그러고서 돌아와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돌아와서 무조건 유럽 뺏기기. 무조건 유럽 뺏기기. 똑같이 해라. 야, 수염 다 잘라. 유럽 애들 안 길러 지금. 막 러시아는 이렇게 기르고 있었거든. 옷 우리처럼 도포. 야, 필요 없어. 프랑스처럼 입어. 양복 입히고. 집? 야, 유럽처럼 지어. 그래가지고 세운 도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예요.
응?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그 프랑스 유럽 모방에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 의상 뭐 이런 것만 바꾼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발레, 야 발레 어디가 잘해? 아 프랑스라고? 그러면은 월급 5만 원이야? 20만 원 준다고 그래. 그 다 사옵니다. 오늘날 발레하면 어디예요? 러시아잖아요. 그죠? 관현악단 아무것도 없었어.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문화를. 러시아는 누가 봐도 사람들이 소련 망했다고 해서 뭐 내가 러시아 가보니까 선진국이에요. 막 소련이 망한 줄 알아? 아니에요. 아주 문화민족입니다. 지금도. 저때 만들어진 자, 아까 일본 독서량 1위라고 그랬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런 글이 있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백제에서 책을 빌려다가 읽는 우매한 족속이었는데 절강성, 중국 항저우가 있는 그쪽이죠. 중국 절강성과 직교역을 트면서 17세기에 아마 그쪽으로 막 직교역 루트가 생겼나 봐요. 좋은 책을 싹쓸이해서 사간다고 들었다. 중국 가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과거 제도니 뭐니 그랬던 제도가 많은데 걔들은 그런 거 없어. 일본은. 그래서 책을 좋은 책 갖다가 마음껏 사람들을 읽게 하니 학문이 우리보다 나아졌다. 아마 1910년 한일합방 이전에 일본이 우리보다 우위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내가 읽은 첫 번째 글일 거예요. 다산 정약용이. 학문이 앞서버렸다. 우리를. 일본이. 책 들이다 읽어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얘들은 18세기에 난학이 뭐냐면 네덜란드 학문이거든요. 네덜란드가 선진국이잖아요. 원래 항해. 대항해 시대를 이끈. 그래서 이 네덜란드어를 공부해가지고 난학, 네덜란드 학문을 배우는 이게 그냥 불꽃처럼 번집니다. 일본에. 이래서 이번에 바뀌었지만 지난번까지 만원권에 있었던 후쿠자와 유기찌, 이 후쿠자와 유기찌가 원래 난학원을 세웠다가 네덜란드어 가리키는 학교를 세웠다가 나중에 게이오 의숙을 지잖아요. 게이오 의숙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던 해에 그게 바로 오늘날 일본에서 제일 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게이오 대학이에요. 경흥대학. 그래서 얘들은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1871년에서 72년까지 1년 10개월인가 그래요. 1년 10개월. 사절단을 보냅니다. 미국과 선진 유럽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본 거를 자세하게 기록한, 나도 그 책을 갖고 있는데 미국 회람실기라는 책을 냈어요. 미는 미국이고 구는 구라파 유럽인데 회람한 얘들을 둘러본 실기, 실제 기록. 그래가지고 갑자기 일본은 어떡합니까? 우리도 유럽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철도 깔고 소학교 만들어서 문맹 없애고 그 다음에 의상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서구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건축 중앙청이나 서울역사 생각해 보세요. 유럽식 건물.
갑자기 1900년이 오기 전에 유럽하고 미국을 가서 잘 배워갖고 와서 일본 사회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 놓고 보니 옆에 중국하고 한국은 낙이 타고 말 타고 다니고 개판이죠. 도포 입고 다니고. 자기들은 근대화를 했는데 봉건 국가로 있어, 두 나라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구.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나쁜 벗. 벗은 나보다 나야 배울 게 있는데 봉건 국가 애들이야. 옛날엔 중국, 한국에서 배웠지. 이제는 우리는 근대화됐고 얘들은 봉건 국가야. 아구론이 나옵니다. 아구. 쟤들이 이제 쳐야 된다. 자기들은 근대 국가고 얘들은 봉건 국가이기 때문에 치라고 하지 않고 정한 가서 잘 가르쳐야 된다. 점령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식민지 이건 이론화 이거를 하죠. 일본이. 그래서 지금 뭐 지난 여름에 난리 났었잖아요. 일본 여행 뭐 다 끝나고 뭐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제가 일본에 왜 출판사에서 이제 보내줘가지고 우리 육 총장님은 알지만 그때 제가 막 그때 일본 가면 죽을 때예요. 근데 출판사에서 뭐 한 6개월 전에 이게 된 건데 일본에 있었죠. 그 우리 제자놈이 나이가 좀 많은 애가 있어요. 29 먹은 애가. 교수님 뭐로 그래서 나 지금 일본이다. 괜찮으세요? 몸 조심하세요. 그게 아니고 지금 뭐 난리인데 내가 얘들 어떻게 하면 한 판에 넘어뜨릴 수 있는지 그거 지금 보러 왔어. 사실은 그거 보러 간 게 아닌데 찾으셨습니까? 가서 얘기해 줄게. 그러고 이제 왔어요. 왔더니 찾으셨습니까? 너 하나한테만 얘기하면 의미가 없고 내가 모두에게 얘기할게.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학보사 주관이에요. 이번 학보에 그걸 냈어요. 내가 일본 갔다 왔는데 일본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고 일본을 한판에 해치우는 비책을 내가 찾아왔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인보다 더 읽으면 된다. 우리 학생들이 일본보다 더 읽으면 너희 지금 이 젊은 학생들이 무슨 어른들 흉내내고 뭐 쪽발이 뭐 댓글 거기다가 그러면 걔들이 가만히 있냐? 엽전 죽어라. 금방 나온다. 냄비라고 하잖냐 걔들이. 금방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우리 시대 싸우던 방법이고 너희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호적으로 하되 걔들보다 더 많이 알고 그러면 이긴다. 더 읽어라. 그래서 난 이번 학생들에게 겨울방학 과제가 고전 50권 읽기예요. 고전 50권. 그래. 이 늙은 내가 겨울방학에 70권 정도 읽는다. 그럼 너희는 전기 때문에 한 100권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안 하고 50권만 읽어와라. 읽어와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그걸 읽고 나면 이제 일본 조금 이렇게 한 거고 뭐 몇 년 이렇게 있다가 보면 아마 너희가 우위에 가 있을 거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일본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보고 그렇게 된 거예요. 뭐 별거 아닙니다. 책 읽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용 선생이 오늘 마침 오는 길에 여러 방면의 분들이 들을 것 같으니 실질적인 이런 도움이 되는 걸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건 누구나 쓰는 거니까 여기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대학 갈 때도 아마 자술서라고 하는 걸 지금 쓰고 그러기 때문에 요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유행을 따르면 안 됩니다. 유행.
상투성, 자기 기만 다 보여. 막 세상에 없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제가 지난 일요일 우리가 수시 2차를 했어요. 우리는 문해창작과이기 때문에 시험을 봅니다. 학생들이 실기. 이제 저는 당연히 시 채점을 외부에서 오신 시인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5사람씩 하는데, 이쪽엔 소설하고 이쪽엔 시하고 하는데, 학생들 이렇게 채점을 하다 보면 같은 학원 출신이 보여. 테마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그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도마. 도마가 나올 자리도 아닌데 계속 나와. 그럼 같은 학원이야. 예를 들면 어떤 문장이 있어요. 유사한 문장. 아, 이건 같은 사람한테 지도를 받았구나. 금방 감점이죠. 그런 건. 독창적 사고라고 하는 게 상투성에 물들고 세간에 유행하는 걸 따라하면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원시적이냐면 학원 다녀요. 자술서 배우러. 그건 떨어지는 지름길로 지금 들어간 거죠. 학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선생이 개에 맞게 200명 학생이면 200개의 샘플을 제공할 수 있겠어요? 그 선생은 2-3개 패턴밖에 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2-3개도 안 될 거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한테 배운 애들은 똑같아져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 한 판에 배웠구나. 금방 압니다. 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돈 버리고 글 버리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그게. 창의성이 중요하다. 자,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아무리 중언부언 뭐 해도 문제의식이나 목표의식이 없는 글은 죽은 자기소개서예요. 저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아까 우리가 읽은 퇴계 선생의 서원 설립 상소문이 있었죠? 임금에게 올린 글. 확실한 문제의식.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국가가. 그래야 임금도 빛나고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목표의식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진솔함, 성실성, 신뢰감 읽으면 다 나옵니다.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자, 태계 이황 선생의 무진년에 올린 사직서, 임금에게 올린 사직서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퇴계 이황 선생이 몇 번을 사직서를 썼냐면 퇴계록에 보면 19번을 썼어요. 19번. 이 양반 참 이조판서 하시오. 신은 늙고 병들고 어제도 기억 못하고 올립니다. 대제하시오. 신은 어려서부터 병치레가 많았고 아침에 한 걸 저녁에 기억 못하고 누가 봐도 아이고 이 사람 시켰다니 큰일 나겠네. 치매 단계네. 이거 보세요. 자, 무진년에 어떻게 올리냐면 신이황은 삼가 제기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주상 전하께 글로 아뢰나이다. 신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 말에 이르기까지 무려 7번이나 명을 받았는데 직책을 받았는데 모두 벼슬을 제수하신 것이었습니다. 신은 무능하여 두터우신 총망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기에 명을 내리실 때마다 파면을 상소했으나 제 정성이 주상을 임금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허락 말씀을 아직도 아끼고 계십니다. 아직도 허락 안 하십니다. 신은 늙고 병들어 혼미함으로 능히 궐하 대궐 아래 임금님의 앞에 달려나가 사은하고 봉직하지 못하오니 올라갈 힘도 없어. 안동에서 지금
임금님 앞에 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갈 기력도 없어, 그 얘기야. 사은하고 봉직하지 못하오니 죄가 10,000번 죽어 마땅함으로 형벌을 달게 받아야 할 터인데 다시 절박한 마음으로 부득이 주상의 위엄을 모독하게 되었으니 명령했는데 안 따르니까 불쌍히 여기시와 굽어 살피시는 바가 있으소서. 이놈을 차라리 죽이소서. 그 말은 없어. 그래도 용서라고 그러지. 그죠?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퇴계 이황이 된 거예요. 그때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응? 자, 나는 역으로 추적을 합니다. 내가 퇴계 선생을 찾아서 또 안동 뭐 다 이렇게 여러 해 전에 했는데 청량산도 올라가고 하면서 예던길, 여러분 안동에 가시면 예던길을 꼭 한번 걸으세요. 예단은 가다 다니다는 뜻이잖아요. 단일행. 그래서 성현의 길이라고도 하고 농암 이현보 36살 위에요. 퇴계 농암 이현보 어부가를 쓴 농암 이현보. 그 다음에 당신의 10년 연상의 회제 이연적, 아까 동방오연에 있었죠? 퇴계 앞에 회제 이연적의 고향은 양강마을이 있죠? 문화유산이 된, 세계유산이 된 양강마을이 어디냐? 경주 북쪽. 경주 북쪽에 안강이라고 있어요. 안강. 지금은 경주시가 됐는데 거기 가면 하회마을 못잖아요. 이 고택촌. 거기서 태어났어요. 회제 이연적이. 거기에 옥산서원, 아까 세계유산이 된 9개 서원에 하나 거기 있습니다. 그분하고 제일 막내가 퇴계 이황. 그래가지고 36연상, 10년 연상 이 세 분이 퇴계까지 해서 걸어다니던 길이에요. 걸면서 인생, 학문 얘기하던 길이 지금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좀 해놨죠. 성현의 길, 예던길이라고 해놨어요. 자, 이분의 퇴계 이황의 형님이 누구냐면 온계 이해란 분이 있어요. 5살 위인데 온계 이해. 온계 퇴계. 호도 비슷하죠. 온계리 출신이야. 이 두 형제가. 온계리. 따살 온 신에게. 이런 이름에선 대개 온천이 터지죠. 도산 온천이 있어요. 그 생긴 건 뭐 목욕탕처럼 허름하지만 물은 아주 좋아요. 도산 온천. 온계리 출신이거든. 옛날 분들이 호를 지은 걸 보면 소처이호라고 해가지고 고처자, 자기가 태어났거나 살거나 자기와 밀접한 장소로 짓는 호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소지호, 자기가 뜻한 바, 이런 거로 이제 짓는 분들이 많고, 이 아까 온계 같은 경우는 소처이호, 자기가 태어난 곳을 호로 이제 했죠. 그리고 퇴계는 원래 토계리인데 토끼토자, 이 토계를 물러날 퇴로 바꿔서 퇴계 이렇게 해서 형하고 같이 계자 돌림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퇴계하고 형님인 온계는 형님이 1살인가 퇴계가 6살인가 했던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죽어요. 아주 어려서. 그래가지고 이우라고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큰아버지예요. 퇴계의 큰아버지. 큰아버지한테 공부를 배웁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가르쳐보니 이야, 이 조카들인데 이놈들은 이게 보통 놈들이 아니야. 이놈들 일 저지를 놈들이야. 그거를 큰아버지가 알아봅니다. 어릴 때.
이놈들 이게 보통 놈들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청량산에 있는 청량정사에 가서 공부를 하게 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형 온계 이해는 23살, 상당히 빠른 거예요. 23살이면 아까 다산 정약용 27, 그죠? 대개 송강 정철 27, 대개 26, 7이 제일 많아요. 23이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과거 급제. 기록이 누구냐? 한음 이덕형. 오성과 한음, 그 한음 이덕형 20살. 오성 이항복이 5살 위였거든요. 같이 됐잖아. 20살 한음 이덕형하고 25 백사 이항복이가 같은 애 같이 됐어요. 평생 우정, 죽음까지 뭐 이렇게 했는데 퇴계는 이게 이상해. 형은 23에서 냈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퇴계는. 그래가지고 퇴계가 몇 살에 장원 급제했는지 아세요? 과거에 34살에 했어요. 34. 오늘날로 하면 완전 늦깎이 복학생. 대학 다 졸업하고 그때 34도고 지금하고 달라요. 그때 평균 수명 43일 때야. 내일 모레 가셔야 돼. 그렇게 늦은 나이. 퇴계가. 그래서 항상 상소할 때 보면 머리 나쁘고 아둔하고 무능하고 막 이게 이제 컴플렉스야. 계속 떨어졌거든. 그래서 그 친형이지만 온계 이해가 자기의 롤 모델이었어요. 자기보다 모든 게 앞서고 과거도 빨리 급제했고 같이 공부해보니 그렇게 총명하고 인품 훌륭하고 그래서 이 형은 23세 장원급제했을 뿐만 아니라 대사관, 오늘날로 하면은 뭐죠? 대법원장, 대사관. 이게 돼서 막 있다가 죽음 당하잖아요. 죽음을 당합니다. 귀향길에 죽어요. 그거 봤지. 그 다음에 아까 친형 이상으로 같이 예던길 다니던 회제 이현적이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말도 안 되는 장난, 요새 얘기하면 가짜 뉴스거든. 그래가지고 죽여버려. 그걸 또 봅니다. 그러니까 퇴계 이황은 이 내가 벼슬길로 계속 나갔다가는 내 명에 못 죽겠다. 이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정말 공부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46부터는 안 나갑니다. 19번 상소문 내면서 그렇게 해서 가장 늦게 이 과거에 급제했던 퇴계 이황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조선조 최고의 대학자가 됐어요. 완전히 반대로 된 거죠. 그래서 이 퇴계가 아까 내가 사가독서 얘기했잖아요. 세종 임금 때 시작된 집에 가서 공부해라. 그 사가독서를 여기 진관사에서 했다고 돼 있는데 그때 누구하고 같이 했냐? 하서 김인우란 분하고 같이 합니다. 하서 김인우가 누구냐? 저 장성에 가면 피람서원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9개 서원의 하나입니다. 그분이에요. 인종의 왕사였던 아주 호남 유일의 동방 18연 대단한 분이에요. 하서 김인우 대시인이고 그런데 퇴계의 10년 연하야. 퇴계보다 10년 연한데 그 해에 같이 됐어. 그러니 퇴계가 얼마나 늦게 됐는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10년 연하하고 같이 진관사에서 사가독서하고 한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읽어야 된다. 이게 시작이고 끝입니다.
이 읽기가 여기 있는 우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손 만대, 대개 뭐 아들, 딸, 누나, 형, 좌우지간 우리 주변부터 읽도록 이렇게 해서 독서가 전 국민 운동이 될 때 한국의 문화 이런 거는 크게 융성할 것이고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 사회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이런 양분된 너무 극단적인 이런 갈등도 그런 독서를 통해서만이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리응답 있으신 분은 편하게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교수님 지리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영화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영화 제가 보란 영화 보시면 아마 고마워할 줄 압니다. 첫 번째 영화는 원래 영어는 어너니머스 익명이란 뜻인데 우리 말로는 위대한 비밀이라고 돼 있어요. 위대한 비밀 2011년 나온 영화인데 독일에서 나온 영화인데 꼭 보세요. 위대한 비밀. 요거는 섹스피어가 누구인가, 진짜 섹스피어가 누구인가를 다룬 문제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섹스피어가 1564년에 태어나서 1616년에 죽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섹스피어 37편의 그 희곡, 오늘날 용어로 이거 보면 역사, 문화, 문학, 경제, 정치 뭐 별걸 다 다루고 나라도 네덜란드, 덴마크, 햄릿이 덴마크 왕자잖아요. 스코틀랜드, 브리튼 왕은 리어 왕은 또 영국, 또 로미오와 줄리엣, 베네치아잖아요. 베네치아 이탈리아. 오델로, 베네치아 장군이잖아요. 무어인. 나라도 막 여러 나라고 사건도 헨리 6세 같은 건 완전 역사고 굉장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분야 많이 알고 있는 이건 섹스피어라고는 극작가게 아니다고 하는 이 의심이 자국인 영국에서 먼저 나왔어요. 사후 한 120년 후에 1616년에 죽었다고 그랬죠. 1725년에 이의가 제기돼서 나온 정답이 누구였느냐? 프란시스 베이컨일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사람 있죠.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백과사전적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니까 다 동시대. 자, 그러다가 1920년대에 새로운 이론이 나옵니다. 옥스퍼드 백작이다. 옥스퍼드 백작이 누구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애인이에요. 정치적 이유로 자기 신분을 밝힐 수 없었다. 이 옥스퍼드 백작설에 힘을 준 사람이 유명한 프로이트예요. 프로이트가 적극 지지를 맞다. 그래서 어너니머스, 영어로 익명의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위대한 비밀이라는 영화는 바로 옥스퍼드 백작이 왜 자신을 숨기고 무식한 섹스피어한테 작가의 지위를 넘기는가를 실감나게 영화한 영화예요. 아주 좋습니다. 또 하나는 라스트 스테이션, 마지막 정거장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근데 마지막 정거장이라고 안 돼 있고 영화 제목이 라스트 스테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바로 톨스토이. 톨스토이가 원래 객사했잖아요. 모스크바에서 죽지 않고 아스타포보라고 하는 시골 간이 역장방에서 죽어요. 톨스토이가. 왜? 부인 소니아하고 갈등이 있어서 집을 나갔거든. 이 톨스토이는 대지주의 아들이에요.
영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스나냐 볼라냐라고 하는 곳에 자기 영지, 지금 무덤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하느님 사촌 동생이잖아요. 톨스토이가 말년에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빈민을 규율하는 거의 정말 하느님 사촌 동생답게. 그런데 부인 소냐 입장에서는 애가 13명이야. 어지간히 낳았죠. 애가 13명.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는.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이꼴저꼴 안 보겠다.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44마일이 떨어진 이 아스타포보 거기서 죽어요. 바로 그 영화가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그걸. 아쉬움이 있다면 그 영화가, 나는 이제 책에서 읽었는데 내가 옛날에 한 대학 초년 20살 21 이때 이 우인들이 어떻게 죽는가 대문호를 포함해 이거를 뭐 한 100몇 개를 조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대충 이제 죽을 때 밝은 쪽 되게 위대한 분들이 창문을 열어다오 저 빛은 뭐 이러면서 죽었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쪽이다, 북쪽이 아니고 이랬는데 톨스토이 때문에 내가 그걸 그만뒀어요. 왜 톨스토이 때문에 그만뒀냐면 톨스토이가 어떻게 죽었나 봤더니 그런데 저 불은 여지없네. 불빛 밝은 거 이분도 똑같네. 이렇게 이제 넘어갔는데 뒤에 이제 다른 책을 읽다가 보니 바로 아까 그 아스타포보 여기서 이분이 쓰러졌어. 시골이거든요. 쓰러지니까 그 당시 러시아에는 짜르가 황제가 둘이 있었다. 하나는 니콜라이 1세고 또 하나는 톨스토이였다. 진짜 황제 말고 정신의 황제. 그가 지금 쓰러졌다고 하니까 모든 농부들이 횃불을 들고 철야기도를 합니다. 선생님 제발 일어나시라고.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역장방에 쓰러져 있다가 또 보니까 불이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불은 하고 죽은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그거 수집하다가 그만뒀는데 이 장면이 안 나오더라고. 난 그 영화에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감독이 그걸 안 읽은 것 같아. 그 책을 읽어야 됩니다. 감독도. 그래서 내가 2개 하고 서비스로 하나를 더 추천하면 콧불소의 계절이라고 하는 문제 영화. 콧불소의 계절. 바흐만 고바디라고 하는 이란을 망명한 이 감독이 있습니다. 쿠르드족 출신의 굉장합니다. 콧불소의 계절. 이란 그 혁명 그 시기에 왕당파와 이제 이 혁명파 사이에 갈등을 다룬 영화인데 아주 문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콧불소의 계절은 수준이 좀 있으신 분이 봐야 됩니다. 본인이 수준이 좀 있다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강의 너무 잘 들었는데요. 제가 요새 이제 그 독서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지역에서 또 같이 주민들끼리 독서 모임도 하고 싶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좀 추천 도서 좀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추천 도서 좀 지금 제가 뭐 얘기할 수가 없고, 네. 자, 적으세요. 이경교 시인의 푸르른 정원. 이경교 시인의 푸르른 정원이 뭐냐면 카페 이름이에요. 카페. 그래서 다음에서 그렇게 치면 거기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나를 바꾼 책, 내가 사랑하는 책, 여러 그걸 해놨어요. 제가 수백 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얘기해봐야 뭐 10권도 얘기를 못할 텐데 시간상 거기 수백 권 있어요. 한번 읽으세요. 그러면 아마 다 읽으시고는 뭐 떡 같은 거 가지고 오실 것 같은데 오시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만. 가입 가능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독서 능력 향상이나 아니면 글쓰기 기술을 이제 좀 쌓고자 하시는 분들이 필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필사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옛날에 그 김동리 작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동국대학에는 미당 서정주 시인이 계셔서 동국대학이 시가 굉장히 셌고, 서라벌예술대학, 지금 이제 중앙대학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 당시 2년제 서라벌예술대학에는 김동리 선생이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 서라벌예술대학에 나는 거기 강의를 이제 못 들었는데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라벌예술대학이 한국 소설사예요. 오정희, 여성작가 오정희 있죠? 그분부터 뭐 거의 한국 소설사야. 그래서 아니 여기 출신들이 왜 이렇게 좋습니까? 했더니 거기 출신들 얘기가 이 작가 김동리 교수는 꼭 필사를 시켰답니다. 자기가 가장 감동받은 소설 그대로. 나는 근데 그걸 안 시켜요. 시간이 너무 걸려. 차라리 뚫어지게 읽어라. 필사 한 번 할 거면 10권 읽거든요. 그래서 나는 많이 읽자주의이기 때문에 필사보다는. 그런데 어떤 한 분의 문체를 너무 흠모한 나머지 정말 내가 담고 싶다. 그럴 때는 필사 같은 게 좋죠. 나는 뭐 별로 권장을 안 합니다만은 요새 그리고 젊은 애들은 필사 시키면 학교 그만둡니다. 이 치기 때문에 써와라? 학교 그만둬요. 제가 외람되지만 이 명지연문이 시의 강국입니다. 참 좋은 제자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걔들이 지금 강의도 나오고 벌써 40이 됐어요. 40이 돼서 강의 나오면서 선생님 너무 바뀌셨습니다. 왜? 저희한테는 그렇게 가혹하게 막 20-30행 시를 써가면 다 긋고 2줄, 3줄만 남겨두고 너무 슬퍼서 구겨서 휴지통에 지가 버렸더니 야 임마 그 왜 그 휴지통을 오염시켜 가지고 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겠구나. 이러던 내가 시도 강의를 하고 나도 옆에서 강의를 하는데 보잖아요. 하도 비교가 되니까 항의를 한 거예요. 엊그제. 저도 20년 됐는데 4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늙어서 그렇다 임마. 네, 이제 그러고 말했는데 요새 학생들을 그렇게 하면 그냥 자퇴고 시 끝내고.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뭐 이거 되겠나 싶어도 잘 쓰고 있다. 더 써라. 아직은 안 되고 달래입니다. 넌 계속 하면 되겠어. 지금은 안 돼. 이렇게 하지. 옛날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분명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거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교수님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제 전공을 선택하고 이렇게 직업도 선택하듯이 이제 교수님께서도 문학이라는 걸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된 왜 꼭 문학을 선택하셨는지 그런 배경도 궁금하고, 그 문학 중에서도 시, 소설 뭐 이런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를 선택하셨던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수님이 좋아하는 시의 구절 같은 거 저희한테 좀 하나라도 알려주고 싶은 구절이 있으면 그걸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육 총장이 계셔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이제 이게 아니고 정치가가 꿈이었어요. 제가 12년을 반장했는데 우리 때는 이제 전부 애들 또 이렇게 학기 바뀌면 막 여기저기서 섞이니까 걔들에게 좋은 인상 줘야 되고 정견 발표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정계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반장 떨어지면 난 죽음이야. 그래서 12년을 했어요.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서부터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총무도 안 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무렵에 문학병에 걸렸어요.
그때 이제 스튜던트 타임즈라고 제 연배 된 분들은 알 텐데 학생 신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시를 발표했는데 그 신문에 나왔어. 그랬더니 막 여고생들의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 주임한테 이제 죽는 거지. 그런데 학교를 이제 빛냈다고 나는 편지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따라서 친구들이 그때 문학으로 전향한 애들이 많어. 그 편지를 받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고3이 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치보다는 문학이 더 깊고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에 와서는 시를 썼는데 대학의 문학 평론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야, 너는 소설을 잘 쓴다. 너는 소설이 맞다. 앞으로 소설 시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절대로 그분 말을 안 따르고 시를 하면 소설은 나중에 저절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소설을 썼으면은 지금보다 생활이 좀 나아졌을 수도 있고 독자를 더 많이 가졌을 수도 있었겠다. 요거는 아쉬움이고 오히려 시를 씀으로써 제가 수필집이 5권 있는데 누워 떡 먹기입니다. 이 시 쓴 사람들은 수필 같은 거는 난 수필론 그런 강좌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워 떡 먹기예요. 그 다음에 소설 쓰던 분이 시는 어려워요. 시는 언어를 잘라내는 작업이야. 조각에 비유할 수 있다면 소설은 소상, 조속과가 뭐냐면 조각, 소상이거든요. 소상은 철사에다가 살 붙이는 거잖아요. 이게 소설이에요. 저도 장편 1000매짜리 하나하고 중편 하나를 썼는데 3개월 만에 1000매짜리를 썼어요. 상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썼는데 떨어졌는데 그때 1억이었거든. 그래도 8명이 올라갔는데 지금 손 좀 봐가지고 또 뭐 그런 거 있으면 또 하려고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재도전하려고 3개월 쓰고 나서 엘보가 왔어요. 우리 육총장이 알지만 아주 고생했어. 그때 내가 느낀 게 너무 쉽다. 소설은 시 쓰다가 하니까 사건 부여만 하면 문장 이게 시는 잘라내는 게 힘들거든요. 이건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못 따라가는 거야. 나는 또 6필이에요. 그 엘보가 왔지. 3개월에 1000매 썼으니까. 너무 많이 나가서. 그래서 계속 하다가는 수없이 나오겠더라고. 팔은 불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멈췄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시 공부를 제대로 해두면 나머지 글쓰기는 저절로다. 그 다음에 아주 힘들거나 절망적일 땐 소설이 안 읽혀요. 그땐 시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 좋은 구절 같은 거는 지금 뭐 다 얘기할 제 시집을 읽어보시면 이제 갑니다. 저 장미도 월식을 아는가라고는 제목은 로버트 번즈라고는 17세기 시인이 Oh my love like red red rose,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죠. 내 사랑은 붉고 붉은 장미와 같다. 아주 그거는 상투적인 아주 좋지 않은 시예요. 내 사랑이 붉고 붉은 장미와 같다. 그게 상투성이야.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겉은 잠들어 있고 겉은 깨어 있고 안은 잠들어 있구나. 장미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예요. 이 꽃 이거를 깨어 있는 것으로 봤고 안의 꽃수를 잠으로 본 거야. 상투적인 정렬로 보지 않고. 내 장미도 월식을 아는가 얘기는 월식은 뭡니까?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그죠?
달이 가려졌다가 다시 죽진 않아. 빛을 회복하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 고전의 헌화가를 저기다가 씌워놨어요. 헌화가, 또 처용가. 말하자면 장미가 어두워졌다 밝아지는 거는 내 여인을 누가 뺏어간 거로. 그 읽어보면 알아요. 아, 이거 처용가 얘기네. 처용관의 현대적 해석이네. 이게 담론입니다. 이게 그냥 스토리로 얘기하지 않고 입체화한 그런 거예요.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